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통일국민연합 신동춘입니다. 오늘은 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그 월남 그 패망과 그 이후에 경제 개방과 그 개혁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석진 작가님께서 이 나머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로 두 가지로 월남 패망 이후에 그 사태가 어떻게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동안 이제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환을 하게 돼서 도이모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그것의 영향과 그 여러 가지 교훈 문제, 그것을 강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통일할 것 같으면 무조건 아주 그 핑크빛, 아주 좋은 그런 환상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과 그런 문제점을 도출했지만은 아주 성공적인 통일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은 이것이 공산 국가인 북베트남에 의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불행한 그 후유증, 부작용, 아주 참 피해 숙청이 그 이후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의 주체가 공산주의 국가냐 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의한 통일이냐에 따라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산 정권에 의해서 북베트남에 의해서 적화 통일,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과가 너무나 컸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 베트남 통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통일을 드디어 언제 했습니까? 76년도에 이루었죠. 76년도 7월 2일 날 남과 베트남이 드디어 이제 통일을 이루는데 그 이후에 그럼 이제 남쪽의 베트남 사람들 대부분이 적화 통일에도 빨리 돼야 되겠다는 그런 통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통일이 된 이후에 이들은 처절한 보복을 받게 되고 피해 숙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통일, 참 서로가 다 기뻐해야 되고 참 환희의 그런 새로운 시대, 화합의 시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로부터 어마어마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공산화가 된 남베트남, 여기에 있는 주민들, 종교인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군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재판 없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해서 피해 숙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 소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닌 혁명, 스탈린에 의한 공산 정권 수립을 통해 갖고 그 과정에 수천만 명이 피를 흘렸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량한 남쪽 베트남인들 말이에요. 통일만 되면은 화합의 시대, 평화의 시대, 화평의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이 무고한 남쪽 베트남인 약 100만 명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 수용소에 의해 갖고 그쪽으로 보내져서 이념 교육을 받습니다. 약 5년, 6년에 걸쳐서 이러한 사상 이념 교육을 받고 저들은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이념 교육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 북베트남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남쪽 사람들 이념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독초를 먹임으로 인해 갖고 수용소 내에서 많은 이 남쪽 베트남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독살 당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신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하는 거죠. 왜냐? 피해 숙청이 이루어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베트남은 아주 지옥이 된 거고 아비규환의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남쪽에 화력
활약했던 그 파견된 그 베트공들, 이 사람들은 북베트남의 정규군으로 복귀가 되었고, 남베트남에서 자발적으로 그 베트공들과 같이 합력해서 남쪽의 그 공산화, 미국과의 그런 전쟁, 남베트남 정규군과 전투를 벌였던 남쪽의 베트공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들도 역시 재교육을 받아서 이념 교육을 새로이 받았고, 그 이후에 베트남 정규군으로 흡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남베트남 지역에 많은 그런 민족주의자들, 그 다음에 비공산 계열의,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그 다음에 베트남에 이제 불교가 많았었는데요. 많은 그런 그 불교 승려들, 그 다음에 그 프랑스에 의해서 캐톨릭 그 신자들이 많았고 신부들이 많았는데, 이들도 역시 북베트남의 그 북베트남 쪽에 서서 그 반정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수십만 명이 피해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뭐라 그랬냐면 배반당한 베트남의 혁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이제 관찰점이 있어요. 우선 제가 그 2차 세계대전을 보면은, 그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면은 철저히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점령군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지금 그 독일하고 소련에 보면 중부 유럽이 있고 동부 유럽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독일군들이 다 이쪽으로 소련 쪽으로 다 쳐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또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여기 뭐 여자들도 강간하고. 네. 또 이제 소련군이 반격을 하면서 다시 이쪽 독일로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제 독일군한테 부역도 하고 또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폴란드가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물론이죠.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 가운데 있는 나라들, 또 유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점령국, 전승국들이 전부 다 잔인한 성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처음에 보고, 베트남의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키신저하고 거기 뭐 레두토라는 사람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스럽게 끝날 줄 알았더니 휘전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어요. 평화를 받았는데, 키신저가 물론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그 현실은 또 모르는 점이 있어요. 평화협정 끝난 후에 바로 구정 대공세를 취해서 결국 사이공이 함락이 됐어요. 그게 75년 4월 30일이에요. 예. 그래서 평화협정이라는 게 얼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종이장 같은 것인지, 한쪽이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다. 네. 우리 한반도에서도 말해 얼마 네. 전까지만 해도 빨리 종전을 선포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베트남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평화협정을 해서 진짜 뭐 서로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침입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거는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무력 통일이 된 거예요. 무력 통일이 되면서 결국 북베트남이 결국 호치민 군대가 전부 점령군 승자가 되니까 두 가지 세력을 줄였죠. 하나는 TU 정권 밑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을 다 죽였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지만 그 배반당한 베트남 혁명, 거기서 다 공산주의자들로서 베트공이 된 사람, 베트공이 해서 다 그쪽에 충성을 한 사람들이 또 북베트남의 주류 세력에 의해서 다 잔인하게 숙청이 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6.25 때 박헌영이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죠. 남한에서 김일성 그 수령한테 내려오기만 하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우리가 다 된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군이 저항을 하고 안 되니까 김일성이가 바로 불러다가 숙청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 나기 전에 이남 지역에 박헌영이가 주장하기를 20만 명의 이상의 남노당의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38선만 넘어오면은 자체적으로 봉기가 일어나갖고 삽시간에 적화 통일이 된다고 장담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서로 적대 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배후 세력이 그때 소련하고 미국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 평화를 논하고 뭘 한다는 거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항상 현실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교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처럼 베트남은 너무나 참 피를 많이 흘린 참 붉은 피로 적신 그런 통일이 되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통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통일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리고 경제도 많이 좋아지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트남의 남쪽은 또 농업이 발달돼 갖고 이모작 삼모작을 하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면도 다 풀릴 줄 알았던 거였었어요. 근데 통일되고 나서 어떻게 되면 남과 북의 경제 그 상황이 말해 경제 형편이 매우 아주 쇠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은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요. 맨날 무력 투쟁만 하고 공산주의 사상만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그 공산주의 정권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도입한 경제 정책이 뭐였냐면 소련사 스탈린 시대 때에 실시했던 그 계획 경제, 소련식 계획 경제를 도입을 해갖고 그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1930년대 때 이 당시와 1970년대 때 80년대는 국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소련식 계획 경제가 여기는 맞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 갖고 비생산적이고 경제의 많은 모순과 부패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통일되기 이전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침체가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자, 거기에는 이제 뭐 하나의 그 베트남의 어떤 국민 정서나 그 미국을 이겼다는 승전 의식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50만 이상을 투입을 하고도 베트콩하고 북베트남의 그 정규군한테 졌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뭐 그야말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죠? 1979년 2월 달에 베트남 중국 전쟁이 있었어요. 국경에서. 예, 중국군이 그 당시에 중공군이 대규모 침투를 했는데 그 월남군이 그 숲속에 그 유인을 해가지고 매복을 해가지고 20만 명을 한꺼번에 죽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퇴각을 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해서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이 군사적으로는 막강하고 거의 그 자존심이 최고에 달한 거예요. 그러나 경제 면에서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은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 구조 내지는 상황이 이 베트남을 좀 유연하게 만들지 못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이제 통일된 이후에 또 농업 정책으로서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협동 농장 제도를 실시했었어요. 자, 중국도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화된 이후에 양식을 갖다가 증산하기 위해 갖고 인민공사라는 그 공사를 만들어 갖고 수천만의 많은 사람들 갖다 협동 농장에 집어넣고 강제 노동 시키듯이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아주 처참하게 나타나 갖고 이 당시 뭐 굶어 죽은 사람이 중국에 뭐 상당히 많았었죠. 4천만, 5천만 됐어요. 네. 대학진 운동 실패해가지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이처럼 중국의 그런 이미 실패된 그 협동 농장 제도를 갖다가 실시했는데 참 식량이 더 감산이 되고 말이에요. 물가가 폭등을 하고 그리고 암 시장이 많이 생긴 거죠. 왜냐 인민들이 필요로 한 생활 필수품 공산품들을 갖다가 제대로 된 그 계획 경제에서 이것이 구입이 안 되고 조달이 안 되니까 암 시장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주 농업은 항상 실패로 끝났어요. 소련도 그 소위 집단 농장이 소포즈 코로즈라는 그걸 유지했는데 그것도 뭐 처참한 실패고 그래서 나중에 소련이 그 소위 텃밭 같은 거를 그 인정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소출이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공에서의 그 인민공사 체험은 아주 처참한 것이죠. 인민공사에 그 농업만 시킨 게 아니라 중공업을 한다는 거에서 철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뭐 그 농사를 지르는 곡괭이, 호미 같은 걸 다 거기다 쏟아붓으니 농사도 안 되고 중공업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념을 가지고 전쟁하듯이 경제를 돌파한다. 경제의 고지에 돌진하자. 이런 식의 선동 가지고는 경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역사의 역사적으로 교훈입니다. 증명이 됐죠. 네, 자, 근데 북한은 아직도 협동농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북한 정부가 김정은 정권이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마당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것이죠. 지금. 자, 그래서 네, 이제 네. 베트남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쌀 생산국이었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쌀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량 수입국이 돼버렸어요. 소련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련도 경작지가 미국보다 더 많았대요. 그리고 트랙터 수도 더 많았는데 생산량 협동농장을 제도를 하니까 식량이 감산이 돼갖고 미국과 카나다, 호주로부터 양식을 갖다 수입한 것이 바로 소련이었던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통일된 이 베트남이 말이에요. 이러한 정책을 갖다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니까 미국이 경제 또 봉쇄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베트남 경제는 살아남을 수가 생존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통일된 이후에 10년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민들은 배를 골머야 되고 생활 필수품들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면서 인민들은 많은 또 이 통일의 그 후유증으로 그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하기를 1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드디어 1986년도 12월 달에 공산당 제6차 당 대회를 통해서 우리도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베트남 말로는 도이모이라는 그런 경제 새로운 정책, 개혁 개방 정책이죠. 이런 새로운 정책을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 경제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외국의 자본 기업들을 갖다가 또 유치를 했던 거였었죠. 이래서 서서히 이제 다 죽어가는 이 송장에 드디어 이제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였었죠. 그리고 민계를 주사 꼽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이 베트남 경제에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그런 그 폐단 모순, 그들의 그 무지막지함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베트남이 결국 국제사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미국과 수교 통상 조약을 맺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천지 왼수로 싸웠던 미국을 다시 끌어들여 갖고 국교 수교를 95년도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봉쇄 정책이 또 해제가 되고. 이때 재밌는 얘기가 말이죠. 그 미국 보트 피플 생겨났다 그러잖아.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보트 피플도 있고 뭐 다르게 있지만은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자기들하고 싸웠던 베트남의 난민들을 미국의 그 시민으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수십만 명 그럼 미국의 베트남 사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교가 되니까 전세기를 내 가지고 베트남의 고향 방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시대가 또 열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도 또 많이 했겠어요. 뭐 그런 고향이죠. 다 고향이니까. 그 옛날에 보면 뭐 소녀가 어릴 때 뻘개 벗고 그 사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살아가지고 미국 가서 살아요. 그 사람이요. 나중에 미국의 그 웨스트 포인트라는 사관 학교에 들어가고 장교가 됐어요. 그래요. 하여간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철천지 원수같이 전쟁했던 베트남의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지금 베트남은 동맹은 아니지만 미국하고 굉장히 친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이 통일된 베트남을 갖다 사실 미국이 살려준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핑평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그 국교 수교를 맺음으로 인해 갖고 등소평이 개혁 개방. 근데 중국이 어떨까요? 그 72년에 미국이 개방을 국제사회에 이제 개방을 하고 WTO까지 가입을 했는데 미국에 도전을 하니까 배신한 거죠. 미국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 경제 제재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결국은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개선을 하고 새로운 제도를 갖다 도입하는데 협동농장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버립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경작권을 줍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지은 농산품을 갖다가 시장에 자유롭게 팔도록 허락을 하고, 이러니까 뭐 죽자 사자 강제노동 안 시키더라도 식량 증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처럼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91년, 97년도 이 사이에 이제 탄력이 붙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8%, 9%대로 이르게 됩니다. 마이너스 경제에서 이처럼 플러스 경제로 8%, 9%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1995년도에 베트남의 1인당 GDP가 1인당 그 국내 총생산이 276달러. 그리고 북한이 그 당시에 700달러였던 거예요. 그런데 개혁개방 정책을 취한 약 30여 년이 지나서는 베트남의 1인당 GDP가 2,300달러. 북한이 2,300달러.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보다 거의 이제 더블이 곱이 될 정도로 베트남의 경제가 크게 부흥이 되고 인민들은 그만큼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의 도이모이라는 새로운 이 경제 개방 정책을 통해서 30여 년 동안 경제 규모가 30배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곤율이 1976년도 이때는 70%였는데 빈곤율이 2002년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빈곤율이 30%로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농민들의 그런 경작에 자유권을 주니까 베트남의 많은 농민들이 뭘 수출했냐면 커피를 재배를 해가지고 커피를 수출했습니다. 그래갖고 커피 수출 금액이 35억 달러가 됐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 현재 전체 수출 규모가 30억 달러가 채 안 된다고 제가 어느 통계에서 봤는데, 베트남은 커피만 수출한 게 35억 달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왔는데 2000년대, 2010년대에 들어가고 2,800만 명의 관광객이 세계 각국에서 들어옵니다. 자, 북한, 금강산, 개마검, 참 경치 좋은데 백두산 많죠. 우리 남한에서 다 투자하면 뭐 조금 열어서 돈 벌고 그거 가지고 핵 개발하다가 또 이제 수틀리면 그거 폐쇄하고 또 우리 쫓아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뭐 되겠습니까? 북한이 우리하고 신뢰만 유지하면서 잘 했어도 북한 경제하고 북한의 동포들의 생활은 훨씬 낮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이 베트남을 보고 이 김정은 정권이 좀 배워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말이에요. 제가 작년도 통계 보니까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4,700개 기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트남의 경제를 갖다가 지탱해주고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한국이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중국이 지금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또 외국 기업에 대해서 아주 못되게 하거든요. 임금을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또 기술을 다 빼가지고 또 추방시킨다든지 하니까 지금 삼성이 중국에서 다 빠져나와서, 삼성은 이미 베트남의 공장이 엄청 크고 또 인도까지 진출하고 지금 중국에서 다들 외국 기업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커창이나 이 지도자들이 외국 기업에 가서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삼성이 단호하게 지금 아니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판을 하루아침에 수백 개를 일시에 철거를 했어요. 그런 다 돈 주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베트남은 그래도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보다 난 거예요 지금. 자, 이 베트남의 수출입 규모, 무역 규모가 5천억 달러입니다. 북한의 작년도 수출입 규모가 50억 달러입니다. 이거 비교가 안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베트남이 물론 개혁 개방을 해갖고 경제 성장이 많이 됐지만은 근데 정치 제도는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이 공산당들이 말이에요. 부정부패가 다시
시작이 되고 권력이 공산당원들한테 그 조직에 편중이 되면서 부정부패,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정경유착이라 그래갖고 공산당과 경제 조직이 그런 부패 고리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갖고 지금 베트남에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공산당,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또 탐하냐면은 재력을, 돈을 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 공산당 조직도 부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이 공산당을 뭐라 하느냐, 붉은 자본가라고 합니다. 자,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면 일반 백성들이 또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의 그 공산화가 그 북한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예? 자, 북한은 아직도 봉건적 독재 정치에 매달려 있고 3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일한 해결 방법은 개혁 개방을 하고 이 세습 독재를 갖다가 해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해체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핵을 포기를 해야죠. 북한이 핵을 쥐고 있어야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김정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고요. 지금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제사회 경제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그 우리 동포들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을 포기하고 평화 국가가 돼서 세계의 개혁 개방을 하면 북한도 살고 다 삽니다. 예. 그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이 핵을 포기하면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인민들은 참 굶주림에 시달리고 독재에 시달리는데 미국의 조건은 또 핵을 포기해야만이 경제 제재를 풀고 우리가 국교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이 베트남의 교훈을 통해서 이 김정은 정권이 이것을 갖다 수용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의 또 장점은 그런 공산당이면서 조금 유연한 자세고,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1억 명이에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농촌에 시집도 많이 오지만은 이 베트남 사람들은 어쨌든 잘 헤쳐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하고 북한과 다른 그 정치 체제가 뭐냐, 베트남은 집단 공산주의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 개방과 헌법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데 북한은 1인 독재 유일 체제이기 때문에 유일사상 체제죠. 유일사상 체제이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 개방하면 그 체제가 무너지기 그래도 때문에. 베트남 공산당은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돼 있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뭐 계속 영원히 통치하는 게 아니고. 금년 4월 달인가요? 베트남 그 호치민에서 말이에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 만나서 이제 2차 정상 회담을 하고 베트남의 개혁 개방된 모습을 갖다 좀 보도록 보여줬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자, 북녘 땅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우리 인민 한 분 한 분이 자유민주주의 그런 사상과 시장 경제의 그 필요성을 자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북한이 내부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 강 작가님, 베트남 공산화, 그 다음에 개혁 개방의 여러 가지 교훈, 그 북한에 주는 여러 가지 함의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비록 뭐 이 베트남처럼 한정된 체제이지만 나름대로 개혁 개방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라도 좀 했으면은 북한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